예,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제4절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교환 보시면은 강의 교환이 270페이지에 이제 비밀 침해죄부터 나오게 되는데 비밀 침해죄 관련돼 가지고는 제가 좀 그전에 어떤 판결이 있었는데 민사소송 민사 판결을 가지고 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좀 편집이 좀 이렇게 간격이 많이 벌어졌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총서를 보시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을 하는 범죄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보호법익은 개인의 비밀인데, 업무상 비밀 누설죄 같은 경우는 개인의 비밀뿐만 아니라 업무자의 비밀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도 부차적 보호법익으로 본다. 라고 하는 것이 다수설적 입장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헌범위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술적 수단을 이용한 비밀 침해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밀 침해죄는 그냥 열어보기만 하는 거. 열어보기만 하면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1항인 반면에 2항은 뭐다? 기술적 수단을 통해서 그 내용을 알아내야 돼요. 내용을 알아낸다는 건 침해를 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건 침해범으로 보는 경우도, 2항은 침해범으로 본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구별해 두시면 되고, 관련돼서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정도를 보시면 되고, 자, 구성요건 체계들을 보시면은 뭐 비밀 침해죄 관련돼 가지고 316조 1항은 편지 등을 개봉만 하기만 하면 처벌하는 범죄다. 추상적 위헌범이고, 314조 2항, 316조가 아니죠. 314조 1항 2항인데, 314조 2항 같은 경우는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가지고 지득한 경우에, 알아내는 경우에 처벌하는 침해범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업무상 비밀 누설죄가 따로 있다. 기본적으로 비밀 침해죄가 기본적 구성권이고, 뭐, 나머지 분야 관련된 전체 친고죄로 돼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법으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특별법으로 중요한 게 통신비밀보호법에 나와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3조, 14조에 나와 있는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 및 대화비밀 침해죄 및 대화비밀 침해죄, 그다음에 대화통신비밀 누설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통신비밀보호법상에 타인의 대화를 침해하는 경우, 통신을 침해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놓으시고,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는 소송법적으로 이제 증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위수중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또 뭐 중요한 문제니까 통신비밀보호법상에 양자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일방이 상대방이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경우는 허용되지만 양자 간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하는 건 안 된다. 일방의 동의를 받더라도 제3자가 하는 건 안 된다. 그다음에 3자 간의 대화 중에 두 사람이 대화가 있는데 한 사람이 녹음하는 거, 그건 된다. 뭐 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비밀 침해죄는 이제 316조 1항, 2항이 나오는데, 자, 비밀 침해죄 1항 보시면은, 봉함 기타 비밀 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봉함 기타 비밀 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내용을 알아낸 자도 1항의 형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기 보면 행위 태양 관련돼 가지고 행위는 뭐예요? 여기서 보면 이제 1항의 행위와 2항의 행위가 있는데 1항의 행위는 뭐다? 1항의 행위는 개봉하기만 하면 처벌하는 겁니다. 개봉하는 거고 2항의 행위는 여기 보는 것처럼 기술적 수단을 통하여 내용을 알아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행위 객체 관련돼 가지고 이제 1항 같은 경우는 행위 객체는 1항은 비밀 장치한 뭐 이런 것들이다. 쭉 보면 되겠죠. 비밀 장치한 편지 문서 도화. 그다음에 이제 2항은 봉함 기타 비밀 장치한 사람의 편지. 여기 보면 1항은 비밀 장치한 이런 건데 2항은 비밀 장치한 이런 것에 뭐예요? 이런 것 하나 더 포함되어 있는 게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이다. 특수매체 기록까지 포함된다. 이 정도의 내용들 보시면 각각의 이제 행위들이 무엇인지만 차별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비밀 장치했다 그러는데 비밀이 뭐냐와 관련돼 가지고 뭐 비밀이라고 하는 건 쉽게 형법상의 비밀은 대부분 다 판례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비밀로 하기를 원하고 비밀로 하는데 이익이 있는 거, 그것이 꼭 국가 사회적 이익이 아니라 내가 비밀로 하기 원하고 의사적으로 주관적으로 비밀로 하기 원하고 비밀로 할 이익도 있는 거, 그걸 우리가 비밀을 한다. 자, 그럼 비밀의 주체, 이런 비밀을 갖는 주체는 누구냐? 자연인이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보면 법인격 없는 단체는 성립하지 않아요.
비밀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사생활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는 사생활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연인에 한한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사생활의 비밀에 관련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생활을 갖는 자연인에 한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다수설 같은 경우는 뭐 개인이 간직하고 있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비밀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그러는데, 소설은 아예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관련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자연인이 한정한다. 근데 자연인이 갖고 있더라도 그것이 공공기관의 비밀인 경우 어떡하냐 말했을 때, 다수설들은 거기는 포함시킨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제 객체와 관련돼 가지고 아까 말 봉함, 기타 비밀 장치한 편지, 문서, 도화, 전자 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이는데, 자, 그럼 여기서 비밀 장치가 뭐냐는 건데, 비밀 장치가. 자, 비밀 장치 할 때 비밀 장치가 뭐라냐? 자, 비밀 장치가 되어 있다는 건 결국 쉽게 열어볼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걸 비밀 장치라는 거죠. 근데 이제 관련돼 가지고 밑에 2008도 907하는 판결이 있는데, 이 판결은 이제 표준 판례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비밀 장치가 되어 있는 문서의 의미가 뭐냐와 관련돼 가지고 나오고, 2단 서랍장의 아래 칸에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경우, 좀 특이한 서랍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서랍을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272페이지에 316조의 1항의 비밀 침해죄는 봉함 기타 비밀 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거다. 자, 이때 봉함 기타 비밀 장치가 되어 있는 문서란 기타 비밀 장치라는 일반 조항을 사용하여 널리 비밀을 보호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취지에 볼 때 반드시 문서 자체에 비밀 장치가 되어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봉함 이외의 방법으로 외부 포장을 만들어 그 내용을 알 수 없게 만드는 일체의 장치를 가리키는 것으로 잠금 장치 있는 용기나 서랍 등도 포함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문서 자체에 비밀 장치를 하거나, 아니면 이 문서가 있다. 문서가 있으면 문서 자체에 못 열어보게 비밀 장치가 있거나, 문서를 어떤 비밀 장치가 되어 있는 서랍이나 아니면 상자에 넣어놓은 거, 그런 것들도 비밀 장치가 된 문서라고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된 케이스가, 이제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책상이 이렇게 있어요. 책상이 이렇게 있는데, 뭐 뒤에 다리가 있고 책상이 있다. 근데 여기 서랍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랍이 이렇게 서랍이 있는 책상이 있다. 근데 서랍에 관련돼 가지고, 자, 여기에 비밀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건 장치가 되어 있어요. 시건 장치가 되어 있어서 이거를 풀지 않으면 못 열어요. 근데 위에 거는 시건 장치가 안 돼 있거나 시건 장치가 돼 있더라도 그냥 열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 문서가 있는데 이걸 열어냅니다. 두 번째 서랍을. 두 번째 서랍을 열어내면 어떻게 해요? 밑에 서랍은 그냥 열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열지 않더라도 그 안에 문서를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걸 연 행위가 비밀 장치를 개봉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판례는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그림이 잘 설명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서랍이 1, 2, 3단이 있거나 1, 2단 서랍이 있다. 1, 2단 서랍이 있는데 밑에 단에만 비밀장치, 시건장치가 되어 있고 위에는 없어요. 아니면 돼 있더라도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서랍을 빼내면 어떻게 해요? 위에 서랍을 빼내면 밑에 서랍은 그냥 열지 않더라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과연 비밀장치한 문서로 볼 수 있겠냐 했을 때 그것도 비밀장치한 문서로 볼 수 있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밑에 교환에다가 써놓고 나니까 쓸데없는 말을 써놓은 것 같은데, 약간 객체는 여기서 말한 그 객체는 이런 것들인데 타인 거여야 된다는 거죠. 객체의 타인성에 관한 착오가 관련돼 가지고 타인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오인했다. 그때는 고의가 조각되는 거고, 타인인 줄 알았으나 개봉하거나 내용을 알아낼 권한인 줄 알았다. 그건 16조의 문제가 되겠죠. 그 정도의 차이를 알아두시면 되고, 행위는 개봉 또는 기술적 수단을 이용한 내용 탐직. 행위는 개봉, 열기만 하면 돼요. 내용을 안 봐도 열기만 하면 된다? 1항에서 처벌한다는 겁니다. 추상적 위헌범. 2항은 기술적 수단을 통하여 내용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수단을 통하여 내용을 알아내기 때문에 알아내지 못한 경우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이건 침해범이다. 이건 개봉만 하면 성립한다. 추상적 위헌범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교환에는 안 나오는데 객관식용으로 그런 게 나오죠. 관련돼 가지고 여기에 기술적 수단을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알아내면 어떡하냐? 그 경우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지를 어떤 투각에 넣어가지고 편지의 내용을 알아낸다. 그러면 2항에 해당하죠. 근데 편지를 햇빛에 이렇게 비춰봐. 햇빛에 비춰보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이런 불빛을 비춰봐가지고 내용을 알아낸다. 그런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되고, 자, 이제 위법성 조각 사유가 나오는데, 결국 이런 행위들과 관련돼가지고
이거 좀 뒤로 쓸까요? 위법성 조각사유를?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이 있다 그랬을 때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느냐? 만약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 열어보거나 아니면 내용을 알아내. 근데 이때 만약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 동의 승낙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아예 구성요건 자체를 배제시키는 양해로 봐야죠. 이때는 그냥 양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으면 그 양해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그 밑에 판결 나오는데 272페이지에 나온 판결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의 의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73페이지에 그 관련돼 가지고 보면은 그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다. 즉 213페이지 위에 판결 밑 추측해 보시면 피해자의 범죄 혐의를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긴급히 확인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었고, 그 열람의 범위를 컴퓨터와 관련된 범위로 범죄 혐의와 관련된 범위로 제한하였으며, 피해자가 입사 시 회사 소유의 컴퓨터를 무단 사용하지 않고 업무 관련 결과물을 모두의 회사에 귀속시키겠다고 약정하였고, 검색 결과 범죄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가 발견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판례이기 때문에 뭐 사실관계 272페이지에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잘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장이 어떤 그 직원이 관련돼 가지고 무슨 뭐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직원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갖다 열어본 겁니다. 근데 열어보는데 관련돼 가지고 그 비밀장치, 컴퓨터에 비밀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비밀장치 해놓은 컴퓨터에서 하드만 띄워가지고 다른 하드에 붙여가지고 거기에 이제 내용을 검색하는데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들만 키워드 넣어가지고 뭐 검색해냈는데, 그 경우는 우리가 비밀침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실제로 제가 지금 과학수학과에 근무하지만은 뭐 하드에 비밀장치 돼 있다고, 비밀번호 걸려 있다고 못 풀지 않죠. 과학기술적으로는 다 풀 수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업무상 비밀누설죄는 이거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사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신분범이라는 얘기죠.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 성립하는 범죄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진정신분범이고 친고죄다라고 보호법익은 특정 직업인에 의해 침해되어서 아니 되는 개인의 비밀. 지금 제가 말한 그런 신분을 가진 직업인들은 뭐예요? 타인의 비밀을 잘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직업인에 의해 침해되어서는 아니 되는 개인의 비밀과 그런 사람들은 비밀을 잘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사회 일반인의 신뢰를 부차적 보호법으로 하는 것이 다수결적 입장이다. 근데 교환해 보시면은 뭐 본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취지를 고려하면 신뢰는 사회 일반인의 신뢰가 아니라 당해인의 신뢰이고 이는 개인의 비밀이 아니라고 해석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제 견해가 아니라 제 선배가 이제 그렇게 써놨던 거를 제가 안 지워가지고 그렇게 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다수결적 견해만 이해하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성요건 보면 뭐 의사, 한의사 쭉 나오죠. 이런 사람들이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직에 있었던 자. 그 다음에 본죄의 주체가 아닌 자가 타인의 비밀을 하더라도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그 판결과 관련돼가지고 밑에 273편 나온 것처럼 병원에서 분실된 진료 기록의 일부를 당사자가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그 경우는 형법 317조 1항 소정의 업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련돼가지고 그 정도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역시 객체는 업무 처리 중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주체는 주체는 안 써놓고 했는데, 자, 주체는 쭉 이런 사람들이고 객체는 뭐요? 객체는 직무상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무상 알게 돼야지 그냥 우연히 알게 됐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업무 처리 중 또는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이어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역시 위법성 조각 사유와 관련돼 가지고도 피해자의 동의가 있으면 이 경우는 뭐다? 이 경우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여기서 이제
피해자 동의가 있으면 아까 비밀침해죄는 양해를 볼 수 있지만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여기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를 볼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별법 관련돼 가지고 뭐 통비법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통비법 관련된 내용으로 그 274페이지 판례 밑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제3자 간 대화에서 그중 한 명이 나머지 두 명의 동의 없이 둘의 발언을 녹음하더라도 이는 녹음자와의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를 할 수 없기에 통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러면 제3자가 통신 대화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대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는 통신보호법에 위반된다 하는 정도의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뭐 부정경쟁 방지법 내용이 있는데 거기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나오는 것이 우리가 주거침입죄입니다. 자, 주거침입죄와 관련돼 가지고는 자 277페이지에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합니다. 그럼 이 보호법익이 무엇이냐 관련돼 가지고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실상의 평온이다 하는 것이 다수의 판례예요. 옛날에 돌아가신 이재성 교수님이나 박상기 교수님 같은 경우는 뭐 주거권이다 그래가지고 뭐 주거권은 뭐 가장만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신주거권이다 뭐 얘기했었는데 주거권서를 주장하는 상장은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는 기본적으로 주거권이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을 그 보호법으로 한다 하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주거건설과 사실상 평온설의 차이가 뭐냐 가지고 양자의 차이를 설명해 놨는데 주거 침입 행위가 있었으나 사실상의 평온이 침해되지 않았을 경우에 있었다는 겁니다. 즉 주거건설은 침입 행위가 있으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상 평온설은 침입 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사실상의 평온이 깨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뭐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 밑에 이제 판례들은 주거 침입에 관련된 몇 가지 판례들을 뭐 사실상 평온이다 보고 있는 판례들을 몇 가지 정리하는 겁니다. 277페이지에 83도 1429 판결을 보시면 재판요지에 주거 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이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는 경우는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 라고 해가지고 그 밑에 관련돼 가지고 근저당 설정 문제가 나오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근데 임차인이 계속 살고 있어. 그렇다고 임대인이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건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이 95년도에 나온 구사도 3336 판결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판결인데 뒤에 보면 표준 판례로 선정된 판례도 다 이 판결을 토대로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판결의 내용은 뭐냐? 사실상의 평온을 깨는 데 있어서 자 밑에 보면 이제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으로 오는데 밑추침 부분 보시면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평소에 출입이 막 허용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들어가는 건 사실상의 평온을 깨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 침입죄는 성립한다. 평상시에 출입이 자유롭게 되는 장소라도 만약에 네가 들어가는 목적이 뭐 어떤 범죄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였다면 즉 관리자나 점유자가 허락하지 않을 내용이었다면 그런 때는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또한 그럼 그런 불법적인 그 목적으로 들어가는지 어떻게 아느냐와 관련돼 가지고 밑에 다음 보시면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278페이지에 있는 판례도 역시 그런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가된 건물이라 하여도 출입이 금지된 시간에 그 금지된 시간에 넘어가는데 침입 방법 자체가 일반적인 허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므로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구성요건 체계들을 보시면 뭐 주거 침입죄 있고 특수 주거 침입, 뭐 흉기를 휴대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경우, 그다음에 퇴거 불응죄, 특수 퇴거 불응죄, 그다음에 주거 신책 수색죄가 있는데, 자 주거 침입죄는 사실상의 평온을 깨러 들어가는 거예요.
허가를 받지 않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고 먼저 허가를 받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그래. 나가라고 그랬을 때 나가지 않으면 성립하는 범죄 진정 부작위범에 해당한다. 자, 중요한 건 주거침입죄는 모든 범죄의 미수범 처벌을 합니다. 근데 주거침입죄 미수범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퇴거불응죄는 진정 부작위범이기 때문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을 수가 없는데 논리적으로는 없는데 규정상으로는 있다. 그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고, 자, 주거침입 관련된 특별법 문제를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폭처법상에 공동이 들어가는 부분 쭉 있다 그랬죠. 공동상해, 공동폭행, 공동협박, 그다음에 공동 뭐 강요 쭉 있는데 여러분들이 깜빡깜빡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동주거침입입니다. 둘이 주거침입을 했다. 그럼 주거침입죄 공동정범인 것 같지만 실제로 둘이 동일 시간, 동일 장소에서 서로의 행위를 이용해가지고 했다면 우리가 뭐요? 폭처법상에 공동주거침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시험 문제도 주거침입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이걸 폭처법상의 공동주거침입 문제로 다루지 않았을 때는 한 1, 2점 감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폭처법상의 공동의 의미에 해당하는 범죄 8개는 반드시 잘 기억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주거침입죄를 보면은 319조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처벌한다. 자, 객체가 뭐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돼가지고 주체는 아무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죠. 여기서 보호법익은 사실상 평온이 보호법익이다. 주체는 제한 없다. 객체는 뭐요? 객체는 주거, 건조물,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 방실, 선박, 항공기, 방실이 뭐냐와 관련돼 가지고만 잘 받으면 되겠죠. 자, 여기 핵심적인 사항은 여러분이 주거는 뭔지 알 거예요. 건조물은 건물입니다. 선박, 항공기 다 알아요. 방실은 뭐냐? 방실은 자기가 소유하는 건 아닌데 자기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공간, 그걸 방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관방, 호텔방, 심지어 화장실 칸도 방실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이제 주거하고 건조물에서, 자, 내가 집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그 집으로 사용하는 전용 공간만을 말하는 것이냐, 건조물은 건물만을 말하는 것이냐 했을 때 여기는 주거나 건조물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위요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객체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집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집이 있는데 담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담으로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침입하는 거, 꼭 여기에 침입하지 않더라도 여기 침입하는 거, 이것도 주거 침입자가 성립한다는 거죠. 이게 만약 건물이다. 건물이면 건물에 사용하고 있는 위요지에 침입하는 거, 그것도 다 경계로서 어떤 경계가 있는 부분이라면 다 주거 침입죄 객체로 포함시킨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 278페이지에 나와 있는 객체, 주거, 건조물, 선박, 항공기, 방실 관련돼 가지고 278페이지에 나와 있는 2001도 1092 판결, 역시 표준 판결로 선정되어 있는 건데 279페이지에 재판 요지 봐 보시면은 주거 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이라는 것으로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근데 주거 침입죄에서 주거라 하면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요지를 포함한다. 위요지라는 건 아까 그림에 그렸던 우리 집 마당 같은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2009도 14643 판결, 두 번, 그 밑에 있는 판결도 밑주친 부분 보시면은, 위요지라고 하면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된다. 위요지도 역시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2009도 4335 판결은 역시 표준 판례로 선정된 겁니다. 근데 제가 거기 보면은 그 판시상의 두 번째는 제가 아예 밑줄을 그어놨죠. 이렇게 삭제를 해놨는데 그 부분은 실제로 법조문이 폐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조문이 폐지되기 때문에 그건 별 필요가 없고 여기서 판시상 첫 번째 나온 것이 중요한 겁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가 주거 침입죄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역시 해당한다는 겁니다. 밑에 보는 것처럼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라든가 공용 계단,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 침입죄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전용 공간이 우리 집 말고 우리 집 앞에 있는 복도, 주차장, 엘리베이터 다 뭐다?
다 주거 침입죄에서 말하는 주거에 해당한다고 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주거 침입죄에서 말하는 주거의 의미를 이해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조물의 의미와 관련돼 가지고 이 건조물은 반드시 콘크리트로 지은 건물만을 말하냐? 그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임시 가건물이라 할지라도 뭐요? 건조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건조물의 의미와 관련돼 가지고 그 279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판례 280페이지로 넘어가면 그 판례를 보시면, 자, 밑줄 친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에 있어서 침입 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위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며 반드시 영구적 구조물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좀 콘크리트로 지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담배 점포는 여러분 담배 점포가 뭔지 아시죠? 뭐 버스 정류장 앞에 있는 뭐 이 담배 점포 있잖아요. 담배를 팔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파는 이런 뭐 그 뭐더라? 알루미늄 하우스? 아니면 뭐 철판으로 만들어진 뭐 가판대 같은 건데, 그 담배 점포는 알루미늄 샤시로 된 구조물이긴 하나 주위 벽과 지붕으로 구성되어 사람의 그 내부에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해자는 그 내부에서 담배, 복권, 기타 잡화 등을 진열해놓고 판매하는 일상생활을 영위해 오면서 침식의 장소로도 사용해왔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점포는 주거 침입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건조물에 해당한다라고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건조물에는 유효지도 포함된다. 그 밑에 판결은 유효지도 포함된다고 보면 판결입니다. 그 정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박스 밑에 제가 이제 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객관식용입니다. 이건 주거 침입자와 관련돼가지고 객관식용으로 이 정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라는 게, 골리앗 크레인 알죠, 여러분들이요? 자, 골리앗 크레인은 우리가 건조물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골리앗 크레인은 굉장히 땅에 고정되어 있나요? 움직이나요? 골리앗 크레인은 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골리앗 크레인 같은 경우 굉장히 큰 골리앗 크레인, 그 다음에 축사 출입 차량의 소독을 위해 별개의 토지 위에 독립한 건조물로 존재하는 소독시설. 요즘 이제 뭐 축사 같은 경우가 있는데, 축사에 들어오는 자동차들의 이제 소독을 위해서 축사 입구에다가 이 어떤 소독시설을 갖다가 만들어 놨어요. 그럼 그것도 우리가 건조물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타워 크레인이나 지하수 물탱크 시설 이런 것들은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타워 크레인은 뭐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크레인 있죠. 그 언제든지 해체하고 뭐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되지 않나, 관련돼 가지고 그 정도의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선박 항공기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방실과 관련돼 가지고 방실은 밑에 280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명도받은 가옥의 일부의 방, 점포, 빌딩의 사무실, 연구실, 투숙인 호텔이나 여관의 방, 자, 그런 경우를 우리가 방실이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용 중인 공중 화장실의 용변 칸도 점유하는 방실에 해당한다 하는 것이 객관식용어로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고, 사례 문제에서 여러분들 잘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럴 때 주거 침입하는데 여관에 침입해가지고 여관 주인한테 돈을 빼세요. 그럼 우선 주거 침입자가 성립하겠죠. 자, 근데 여관 주인한테 돈 뺏는 거 말고 다시 2층으로 올라가서 어느 방에 들어가서 손님 방에 들어가서 손님한테 돈을 받습니다. 자, 그럼 건물에 침입한 건 뭐예요? 여관에 침입한 건? 그건 건조물 침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손님 방에 침입해가지고 손님한테 돈 뺐을 때 손님 방에 침입한 건 뭐예요? 그거는 우리가 방실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두 사람이 동일 시간 동일 장소 서로 이용했다면 어떻게 해요? 공동 건조물 침입, 공동 방실 침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 방실에 침입한다는 의미를 보면 되고, 자,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행위는 뭐 간단하죠. 행위는 여기 보면 침입입니다. 그냥 침입이 뭐냐? 침입이 보면 거주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것. 즉 어떤 사람들의 그 원래 관리자, 점유자 그런 사람들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것. 이걸 침입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침입이라는 거는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데, 신체의 일부만 들어가도 침입이냐 아니냐, 신체 전체가 들어가야지 침입이냐 관련돼 가지고 학설들은 전체가 들어가는 게 침입이고, 그다음에 일부만 들어가는 것보다 침입을 실행에 착수했는데 기소에 이르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판례는 실체의 일부만 들어가더라도 침입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련돼 가지고 그 주거 침입죄 관련돼 가지고는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신체 일부만 들어가도
침입으로 온 판례는 왜 그러냐면은 신체의 일부만 들어가더라도 사실상의 평온이 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상의 평온이 깨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판례 입장에서는 뭐다? 판례 입장에서는 침입을 일부만 들어가도 되는 것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 판례가 그 281페이지에 나와 있는 구사도 2561 판결, 이게 표준 판결로 나와 있는 건데, 자,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은 밑줄친 부분 있죠? 밑줄친 부분 그 위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의 침입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가 시작됐다면 주거 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근데 문에 들어가려고 어떻게 문을 잡거나 문을 뜯는 행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거 침입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신체의 극히 일부분이 주거 안으로 들어갔지만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주거 침입죄의 미수에 그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밑에 줄처럼 비록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그럼 주거 침입죄는 기수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근데 실체 일부가 들어가더라도 사실상 평온이 깨지면 기수가 된다. 라고 봐가지고 이제 침입 관련돼 가지고는 신체의 일부만 들어가도 된다. 라고 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밑에 판례처럼 적법하게 들어간 주거 공간 안에서 불법한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적어도 주거 침입은 아니다 하는 거 판결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자, 침입과 관련돼 가지고 결국 침입이란 건 뭐예요? 의사에 반하는,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에 반하는 침입 관련돼 가지고 밑에 교환처럼 주거자의 동의는 구성요건 해당성을 부정하는 양해다. 만약 동의를 받았다면 뭐예요? 그건 양해로 해당할 볼 수 있다는 거고, 타인의 주거에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며, 이때 주거자의 의사라,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한다. 그 주변 사정에 따라 가지고 거주자의 반대 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의사에 반한다 할 때 이 의사는 뭐예요? 의사는 명시적 의사뿐만 아니라 그 목자가 되는데 이상하죠. 묵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러면 의사에 반한다는데 만약에 강제나 기망에 의해 동의한 경우는 침입자의 내심의 의사를 강제나 기망에 의해 동의한 경우, 아니면 침입자의 내심의 의사를 모르고 동의한 경우,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자, 명시적 의사에 반하면 당연히 침입이라는 거예요. 묵시적 의사에 반해도 침입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의사가 애매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이 밑에 나온 것을 정리한 겁니다. 즉, 범죄 목적은 아니지만 기망에 의해서 동의를 얻었어요. 그럼 그랬을 때 어떻게 볼 것이냐고 해서 일설은 주거 침입이 되지 않는다. 하자가 있어도 양해로서 인정되기 때문에 그때는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 침입죄가 안 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피해자의 동의가 평온 공연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냥 주거 침입죄가 된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범죄 목적이 없을 때고, 범죄 목적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요? 범죄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한테 동의를 얻었어요. 상대방을 속여가지고 동의를 얻었다. 그러면 그때는 동의권자가 실제로 그 진위를 알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진위를 알았다면, 범죄 목적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요? 동의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죠. 그럴 때는 주거 침입죄가 된다라고 판단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판례가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282페이지 맨 위에 있는 것처럼 대리 응시자들이 시험장에 입장하는 경우, 그다음에 강간할 의도를 숨기고 피해자가 사용 중인 공중 화장실에 문을 녹화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문을 열어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경우, 그다음에 절도 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 강도 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 폭행 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 그 경우는 뭐다?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다 할지라도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 그 동의는 뭐다? 기망에 의한 동의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다음으로 범죄 목적으로 들어가는데 기망에 의한 동의도 안 들었어요. 자, 그러면 관련돼 가지고 그 범죄 목적으로 들어갔을 때 동의도 받지 않았다 하면 어떻게 되냐? 일반인이 출입이 허가되는 장소의 경우에는 동의권자가 진위를 알았다면 동의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 목적으로 들어갈 때는 평상시 출입이 허용된 장소로 들어가면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근데 밑에 본처럼 일반적인 출입이 허가된 장소에는 범죄 목적을 가지고 출입한다고 해서 주거의 사실상 평온이 침해되지 않으므로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다수결적 입장인데, 판례 입장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가된 장소라도 범죄 목적으로 들어가면 다 주거 침입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판례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나온 뭐 9호도 2674 판결이라든가
구의도 1520 판결 역시 이런 것들 전부 다 그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가된 장소라도 범죄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라고 판결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봐두시면 되고, 그다음 그 밑에 똑같은 내용이죠. 학설과 판례는 이제 관련돼 가지고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방법 자체가, 만약에 아까 이제 저는 일반 장소에 출입하는 겁니다. 즉 백화점에 평상시에 손님이 출입할 때 들어가서 범죄 목적으로 들어갔다. 그때 판례는 그때도 주거침입죄 성립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소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학설과 판례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건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방법 자체가 이미 창을 넘어 들어가거나 담을 넘어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는 출입 방법 자체가 이미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봐가지고, 일반적인 출입 방법이 아닌 출입이 금지된 시간 또는 침입 방법 자체가 복면 또는 흉기를 휴대하였거나 집단 난입이나 그 담벽을 넘어 창문을 통해 들어가는 때는 주거침입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그런 판례 보시고, 282페이지에 보충하라는 판례 2007도 그 2595 판결인데 역시 표준 판례로 선정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보면 아까 우리가 맨 앞에 봤던 판결과 같은 내용이죠. 판결 요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은 평소 그 건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또 출입물을 통한 정상적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미 아까 봤던 구사도 3336 판결의 내용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계속 이제 판례가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83페이지 보시면은 공동주거자의 일방만의 동의가 있을 때는 적어도 나머지 주거자의 추정적 동의가 기다리는 경우에 침입이 부정될 수 있다. 그랬는데 그 83도 685 판결인데 결국 그 간통의 목적으로 일방의 동의를 받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타방은 추정적으로 성립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판례죠. 그렇기 때문에 이 83도 685 판결도 표준 판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이 설명하기가 이게 좀 애매한데, 그 기수와 미수와 관련돼 가지고, 자, 제가 아까 앞에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우리 교재 278페이지에 보면 보호 정도 관련돼 가지고 침해범과 추상적 위헌범설이 대립해요. 자, 근데 판례는 이 주거침입죄를 침해범으로 봅니다. 사실상의 평온이 깨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뭐 또 일부 학설은 이건 추상적 위헌범이라고 봐요. 자, 침입하면 이미 주거의 평온이 깨졌다, 사실상 평온이 깨졌다고 봐야 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추상적 위헌범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미수와 기수시기 관련돼 가지고 기수시기와 관련된 본죄의 보호 정도는 추상적 위헌범이다. 이건 이제 뭐 제 지도 교수님이신 김성동 교수님의 견해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판례는 어떻게 본다? 판례는 침해범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와 제 교재의 내용이 약간 다르다. 보시면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신체의 전부가 들어가야 기수라고 할 것이지만, 판례는 신체의 일부가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타인의 주관으로 들어갔다라도 주거권자가 누린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경우는 기수라고 본다. 그러니까 미수와 관련돼 가지고 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보시면 되고, 그 간단평성이라고 해놨는데 여러분들 간단평성은 지워버리세요. 그 부분은 뭐 이경경 교수가 얘기하는 건데, 아직 침해범과 추상적 위헌범의 얘기를 왜 추상적 위헌범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침해범으로 보는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평석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워버리고, 뭐 비교 판례 한번 봐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285페이지에 있는 참조 판례를 한번 봐보세요. 참조 판례는 그 표준 판례로 선정된 판례입니다. 주거침입죄 실행의 착수식인데, 그 주거침입죄 실행의 착수 시기와 관련돼 가지고는 그 아까 말한 것처럼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등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 구성요건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을 족하다 할 것이다 그랬는데, 밑줄 친 부분 보겠습니다. 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만으로는 침입의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시작하였다거나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주거침입죄의 실행 착수마저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앞 위에 봤던 비교 판례는 뭐냐? 비교 판례는 다세대 주택 보면 주택 바깥에 가스 배관이 있죠.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는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죄 실행 착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교 판례와 참조체 판례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면서 내용을 보시면 되고, 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데 그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도 이제 이렇게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뭐 상대방이 동의가 있었으면 뭐요?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으면 그거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 아니라 양해로서 구성요건 해당성이 배제되는 양해를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법성 조각 사유와 관련돼 가지고는 그 동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와 관련돼 가지고 뭐 285페이지 나와 있는 9호도 1, 2 판결을 보면 학생회관의 관리권은 그 대학 당국이 기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학생의 동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침입이 위법하지 않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이런 판례가 있으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제와의 죄수관계가 나오는데 다른 범죄와의 죄수관계를 보시면 재판 요지 두 번째, 다른 사람이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 사실을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당해 주거에 거주한 사안에서 위 판결 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주거 침입죄를 구성한다. 판결이 확정된 행위와 앞뒤 거를 분리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012년도 판례가 나오는데, 뭐 이건 강도 강간과 관련돼 가지고 그 주거 침입죄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은 밑추친 부분 보시면 강도 상해죄에 있어서의 강도는 형법 334조 제1항 특수강도도 포함된다. 그런데 형법 334조 1항 특수강도는 주거침입이라는 요건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334조 1항 특수강도가 성립할 경우 주거침입죄는 별도로 처벌할 수 없고, 형법 334조 1항 특수강도에 의한 강도상해가 성립할 경우에도 주거침입죄를 처벌할 수 없다라고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절도죄나 이런 데 보시면 되는데, 자, 특수절도와 이거 좀 지우고, 특수절도와 특수강도가 있어요. 자, 특수절도와 관련돼 가지고 특수절도는 자, 1항에 그 손괴 후 주거침입 절도, 그 다음에 2항에 관련돼 가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절도, 그 다음에 그 관련돼 가지고 합동절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주거침입이 있는 경우에 있고 주거침입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특수강도도 아까 여기 법조문에 보는 것처럼 334조 1항, 334조 1항이 있는데 이런 관련돼 가지고 이 1항에는 주거침입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주거침입을 해가지고 특수절도를 저지르거나 특수강도를 저지르거나 그 다음에 이제 아니면 강도 치상이라든가 강도 상해까지 이른 경우에, 자, 주거 침입해가지고 특수 강도를 저지르고 그 다음에 사람을 다치겠다. 그러면 이때 이 범죄만 성립하는 것이냐, 이 범죄가 독자적으로 성립하냐 했을 때 이 범죄의 강도가 이 특수 강도였다면 주거 침입이 여기 포함되기 때문에 주거 침입을 따로 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런 경우는 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재산범죄에 가서 절도죄와 강도죄에서 그 특수절도죄, 그 다음에 손괴 후 주거침입 절도, 야간에 손괴 후 주거침입 절도가 있고, 그 다음에 특수절도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과 특수강도의 문제를 논할 때 주거침입을 나중에 따로 논해줘야 되는지 논해주지 않아도 되는지 문제를 봐야 되는데 그 부분 갔을 때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고, 이 판결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판례가 있다 하는 정도만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퇴거불응죄가 나오는데 288페이지 퇴거불응죄와 관련돼 가지고 아까 말한 그런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 퇴거불응죄로 처벌되는 거, 288페이지에 나와 있는 2007도 6990 판결 퇴거불응죄에서의 퇴거의 의미가 뭐냐, 이것도 표준 판례로 선정된 겁니다. 그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는 모두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이기로 한다. 그 다음 밑줄 보면 퇴거불응죄의 퇴거 역시 행위자의 신체가 주거에서 나감을 의미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가재도구 등을 남겨두었다는 사정은 퇴거불응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그 다음 밑줄 보시면 피고인 및 가족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위 공소외인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공소외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열쇠를 반환한 다음 이 사건 건물에 나감으로써 퇴거하였다고 보인다는 이유로 뭐 됐다. 관련돼 가지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선고하는 바 관련 법리 및 기록에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채정 법칙을 위반하거나 퇴거불응죄에서 퇴거불응의 의미 내지 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없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퇴거불응죄 퇴거는 가정을 가재도구 등을 남겨놓고 나가는 거, 사람이 나가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가재도구 등을 남겨놓고 나가는 것은 퇴거불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정도의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퇴거불응죄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체수색 주거죄가 있는데, 신체수색 주거죄는 290편에 나온 판례,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급하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제 강의 교환, 첫 번째 강의 교환인, 인격적 법익에 관련된 죄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7주차까지 이제 시험을, 진도를 다 나간 건데, 이번 주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8주차는 원래 우리가 중간고사를 보기로 돼 있었는데, 중간고사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8주차에는 제가 진도를 나가지 않고 뭐 다른 영상을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보충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산적 법익에 대해서는 9주차부터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 수고하셨습니다.